자, 3.1운동과 5.4운동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모두 1919년에 일어납니다. 오늘 배울 3.1운동과 5.4운동 모두 1919년에 일어나죠. 그 얘기는 우리는 1910년대의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한국부터 봅시다. 1910년대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헌병경찰 통치 시기라고 우리는 1910년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본은 무단 통치를 헌병경찰을 내세워서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리고 국외에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라고 해서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단체가 활동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해서 역시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선언이 나왔었지.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의 배경은 역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일본의 무단 통치에 많은 불만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윌슨 대통령의 이 민족 자결주의가 또 하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이 계기가 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지. 그 이외에도 뭐 소비에트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난 3.1운동은 각지에서 1,500회 시위가 발생하고 200만 명의 참가자와 대중의 자발적인 시위로 이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만주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돼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대표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밑에 이 시점을 보면 1919년 3월에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에 봉오동 전투, 그리고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중국을 봅시다. 1910년대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해혁명이 1911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화민국이 12년에 수립이 되지.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임시 대총통이었던 순원이 청나라 군인이었던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주고 청왕조를 물러나게 할 것을 제안했고, 위안스카이는 이걸 받아들였지. 그러면 당연히 1910년대 중화민국의 대총통은 위안스카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근대적인 국가에 대한 관념이 사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를 해요. 그래서 이 공화제가 유명무실해지고요. 독재자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위안스카이는 그냥 독재자를 넘어서 1916년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근대국가적인 관념이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결국엔 지향한 건 황제였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독재자에게는 반대파가 있었겠지. 그 반대파는 암살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반대파가 숭자오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중화민국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했던 이 야당 지도자를 암살시켜버리지. 그리고 이렇게 중화제국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홍언이라는 연호를 해서 홍언제로서 황제, 뭐 옥새도 만들고 했단 말이야. 오늘날 국민들이 공화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 만약에 공화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중화민국의 대총통인 위안스카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신 이상하게 한 거니까. 하지만 군주제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죠. 물론 이러한 시도는 중국 전역에서 반대가 일어나면서 좌절되게 되죠. 이미 없어진 황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이만큼 힘들단 말이야. 자,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중화민국이 수립됐지만 여전히 뭐 다시 황제가 나오려고 하는 등 뭔가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게 시원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천두수라는 사람이 청년답지를 창간해서 주도한 이 신문화 운동에서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사상을 비판해. 유교 권위주의 이런 게 문제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안은 뭐냐? 서구의 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과학적 사고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공화국을 이룰 수 있고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고 서구의 민주주의가 실행되어야 된다. 이게 천두수의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이 청년답지 그리고 나중에 제목이 신청년으로 변경되는 이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신문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천두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청년에게 건다. 우리가 청년 부분을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뭐야? 천두수가 청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결국엔 이 신문화 운동의 화신으로서의 청년을 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이 오사 운동도 방금 말했던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운동인 겁니다. 그러면 오사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사운동은 어떤 사건을 원인으로 하고 있느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이 21개조 요구라는 일본의 불합리한 요구와 서구 열강들이 중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수정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베이징 대학생들이 이 파리 강화 회의의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고 매국노 처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주장이 두 가지 나오죠. 21개조 요구를 무효고 일본이 장악한 상둥반도 이권 회수 이런 것도 요구를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21개조 요구도 철회가 안 되고 일본이 그 전에 점령했던 산둥반도 점령도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 산둥반도 점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수업을 참고를 하면 되겠죠. 옆에 배너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는 이 학생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투쟁했냐? 수업을 거부해. 대학생들만 나선 게 아니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는 철시로서 대항하고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는 파업으로 저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국 대표단은 베르사유 강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오사운동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중국 민중이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해서 이를 자신의 힘으로 달성한 최초의 경험입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뭐냐? 지금 중국 민중들은 일본의 21개조 요구와 산둥반도 이권 회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게 되죠. 자, 이러한 민중들의 힘은 당시 중국의 정치 세력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민중의 관점이나 민중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엘리트들끼리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창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당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중정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국민의식이 형성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현대는 뭐 오사운동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의 국민의식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국민당이 북벌을 하면서 군벌들을 물리치고 중국을 장악하는 국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